본격 팟캐스트형 투자 유튜브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쉬바. 오늘은 닥터조의 쉬운 IR 쉬바 R G2G 바이오 편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바붐이 왔습니다. 요즘 국장 바이오 투자자분들 기분 좋으시죠? 주변에 혹시 쓸데없이 웃고 다니는 분 계시면 국장 바이오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유 없이 얼굴이 일그러진 분 계시면 미국 주식, 그 중에서도 고성장 소형주에 투자하고 계실 가능성이 있어요. 양자, 암호화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주식들, 그런 거에 투자한 분들 지금 엄청 괴로우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렌에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그 고통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 며칠 사이에 아이렌 주가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계약이 나왔을 때만 해도 주가가 80불을 뚫어서 금방이라도 한 100불 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주가가 47불? 그 정도 수준이에요. 제 예전 유튜브에서 이 더닝크루거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었죠. 지금 아이렌 주주방에 가면 초심자의 행운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자고 일어나니 돈 복사가 되네. 답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못 먹나? 이런 얘기 하는 분들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저는 이런 초심자의 행운은 오래가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 슬픈 예감은 틀리는 법이 거의 없는데 말처럼 됐습니다. 지금 토스 커뮤니티 가보면 이런 분들 완전 넘쳐나죠. 유튜버 추천 믿고 샀다가 물렸다. 이런 시장 퇴출자, 잠재적 껄무새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초심자의 행운을 경험하다가 주가가 떡락하면 한 10명 중에 8명은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글로도 썼지만 이 아이렌의 주가 하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걱정할 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00% 장담할 순 없지만 저는 아이렌이 올해 안에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회사에 아무 문제가 없고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렇게 급락한 주식은 결국 급등하게 되어 있다. 그 외부적인 요인이 해결되는 순간 급등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특히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이 너무 튼튼하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지금 손절했다가는 엄청나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지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상승장엔 돈을 벌지만 하락장에는 큰 돈을 번다. 그때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명확히 알 것 같아요. 준비된 투자자는 상승장보다 하락장이 훨씬 더 즐겁습니다. 하락장이 와야 투자자의 변별력이 생기고 그래야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초심자의 행운은 영원히 이어질 수 없습니다. 계속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세상에 없어요. 이때 잠재적 껄무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버핏도 아닌데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렌 계약 나왔을 때 $80에 팔 걸, 그때 팔고 지금 샀으면 주식수가 2배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불가능한 가정을 왜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토스 커뮤니티? 그런데 계속 들어가서 남들이 쓴 글 읽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면 그런데 가면 거의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없고 또 말도 안 되는 선동들이 넘쳐나거든요.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그런 남의 목소리에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해야 될 거는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내가 왜 그 기업에 투자했는지 투자 아이디어를 다시 살피는 겁니다. 이 이야기 제가 언제 했습니까? D&D 파마텍 16만 원대 똑같이 얘기했죠.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계속 빠져서 보름 전에 D&D 파마텍 주가가 16만 원이었어요. 제가 팔란티어 팔아서 D&D 파마텍 16만 원에 추매했던 그게 2배 이상의 가격이 돼서 지금 돌아와 있어요. 겨우 보름 만에. 쓸데없는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지 마라. 종토방에 가서 비전문가끼리 소설 쓰고 그러지 마라. 아이렌이라는 주식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아이디어가 깨진 것 같으면 매도를 하시면 되지 그걸 붙잡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락장은 수리 영역 30번 문제 같은 겁니다. 이 수리 영역 30번 문제가 엄청 고난이도 문제잖아요. 그 해 수학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보통은 30번 문제인데 이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에 따라서 의대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서울대를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게 갈리는 문제예요. 상승장만 계속 이어지면 누가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돈을 버는 장은 큰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누군가는 주식을 싼 값에 대량으로 던져주고 그걸 누군가는 받아내야 주가는 다시 오르는 거거든요. 상승장이 부자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이 하락장은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 애니? 네가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니? 이거를 묻는 게 하락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나마 이 쉬바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국장 바이오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이렌 같은 주식에 조금 물렸더라도 크게 힘들진 않으실 거예요. 다른 주식들이 만회를 해주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만약에 뭐 아이렌이나 미국 빅테크 위주로 투자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엄청 힘든 날을 보내고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 이 순간도 다 지나가고 내가 준비되어 있는 투자자면 결국 이 시간이 기회로 작용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쉬바님은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도 아무렇지 않나요? 아무렇지 않을 리는 없죠. 저도 뭐 말만 이렇게 하고 글만 그렇게 쓰지 인간인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겠어요. 짜증나죠. D&D 퍼마텍 2배 올랐을 때 아이랜도 한 100불 뚫어줬으면 계좌가 엄청 아름다웠을 텐데 왜 이렇게 자꾸 엇박자가 나냐. 짜증이 나죠. 게다가 아이랜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회사에. 이런 주식이 이렇게 억가를 당하면 화가 난다고요. 이때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걷는 겁니다. 이 게슈탈트 붕괴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주식으로 치면 내가 차트나 호가만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몇 시간 동안. 그럼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잊게 됩니다. 이 주식하는 사람이 게슈탈트 붕괴가 오잖아요. 그럼 무슨 짓을 하냐? 뇌동매매를 합니다. 팔아선 안 되는 주식을 팔고 사선 안 되는 주식을 사요. 그래서 절대로 게슈탈트 붕괴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게슈탈트 붕괴를 막기 위해서 주로 걷습니다. 걸으면 생각이 정리가 되는데 그냥 막 걷기에는 좀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커피숍 같은 데를 걸어서 가요. 걸어서 도착한 커피숍에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 마음이 또 편해져요.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정도 행동만 해줘도 많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절대로 호가창 보고 차트만 들여다보지 마라. 반드시 실수한다. 이 사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커피숍 중에 한 곳인데 이 TXT 커피라는 곳이에요. 안국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1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고 창덕궁 옆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에서 좀 걷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조용한데 또 이 커피숍이 나름 유명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커피가 굉장히 맛있고 블루리본 스티커도 뭐 4년 5년 연속으로 받은 집입니다. 이 커피숍은 조금 특이한 게 주문하는 방법이 여기 보이는 종이에다가 내가 그걸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커피숍 이름처럼 굉장히 아날로그틱합니다. 라떼 이렇게 체크하고 뭐 따뜻하게 마실지 차갑게 마실지 체크를 딱 하고 이제 바리스타님에게 드리면 돼요. 다 맛있는데 추천 메뉴는 필터 커피랑 이제 라떼. 저는 그 두 가지 음료를 주로 마시고 운이 좋으면 고양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커피숍 내부고 커피숍 바깥 자리에 앉았을 때 보이는 풍경인데 이렇게 생겼다 보니까 길고양이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밖에 앉아서 이렇게 커피를 먹고 있으면 고양이가 옆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운이 굉장히 좋으면 이런 예쁜 길고양이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15분 동안 걸으면은 배가 고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가게에서는 특별히 디저트 같은 걸 팔진 않아요. 오로지 커피만 즐기는 곳이기 때문에 뭘 먹고 싶으면 사와야 돼요. 가게 내부에서는 아마도 취식이 불가능할 텐데 이제 밖에 벤치 자리에 앉아서는 빵 같은 걸 먹는 게 괜찮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안국역에 굉장히 맛있는 빵집이 많습니다. 뭐 어니언도 있고 뭐 런던 베이글 뮤지엄도 있고 뭐 아티스트 머시기도 있어요. 여러 유명한 빵집들이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빵집은 이 아티장 베이커스라는 빵집입니다. 안국역에서 TXT 커피를 오기 전에 이 아티장 베이커스에 들러서 빵을 산 다음에 이 TXT 커피에 오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아티장 베이커스가 한남동에도 매장이 있고 설해마을에도 매장이 있거든요. 제가 나름 빵자랄인데 서울에서 크라상이나 뺑오 쇼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아티장 베이커스가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TXT 커피에 들르실 때는 이 아티장 베이커스에서 크루아상 하나 사가지고 밖에서 고양이랑 같이 먹고 마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떨어졌다고 괜히 골방에 앉아가지고 토스 커뮤니티 보고 거기에 막 악플 달고 이러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자. 밖에 나가서 걷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어련히 주가가 회복해 있는데 왜 골방에 앉아서 게슈탈트 붕괴를 맞고 계시냐. 그러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가 주식 투자를 왜 합니까?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스트레스 없이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니까 하락장에 왔을 때 이런 거 하면 괜찮다. 내가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락장에 왔을 때 하루 정도 미리 하는 것도 괜찮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요 밑에 있는 이 사진은 이 TXT 커피 가는 길은 아니고 이 교토에 가면 철학자의 길이라고 있잖아요.
그 길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길을 따라서 고민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걸었고 그 사람들 중에 노벨상 수상자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락장에는 걸으세요. 그리고 맛있는 거 드십시오. 쉬바알 G2G 바이오 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자료는 G2G 바이오의 최신 IR 및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했고요. 매수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선 당연히 책임지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확인이 필요하고요.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설명 과정에 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바이오 투자하는 ENT 전문의 그리고 스믹 리포트 G2G 바이오 편 등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이 바이오 투자하는 ENT 전문의, 이비인후과 전공이시고 펩트론을 집중 투자하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 블로그 보면 정말 장난 아닙니다. G2G 바이오 쉬바알 들으시고 이 바이오 투자하는 ENT 전문의 이분 블로그를 꼭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스믹 리포트는 이제 서울대 투자 동아리에서 발간한 리포트예요. 역시 서울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내용이 촘촘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리포트도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챕터 1, 장기 지속형 플랫폼과 PK 프로파일입니다. 쉬바알의 알파이자 오메가 또 G2G 바이오를 위한 단어사전 편이 돌아왔습니다. 이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펩트론 편을 공부했던 분이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했던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둘 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펩트론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펩트론 편을 들어보셨던 분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이 옆에 이미지는 이 낙타 등에 올라타고 있는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PK 승차감은 과학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낙타 등에 사람이 올라타 있는 이 이미지를 넣은 이유가 있겠죠. 이 PK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동합, 파마코키네틱스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약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그래프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이 낙타 등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위에서 사람이 굉장히 행복하게 낙타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생긴 PK 데이터가 정말 이상적인 프로파일인데 이 PK 승차감이 과학이다. 이 PK 프로파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낙타 등 모양이 이렇게 안 생기고 막 이렇게 생기면 승차감이 좋겠어요? 앉기가 너무 불편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PK 프로파일에 대해서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단어사전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Initial Burst, 초기 과다 방출. 펩트론에서 제가 했던 얘기죠. 쓱박, 처음에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했을 때 약물 농도가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기에 너무 많은 양의 약물이 방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Initial Burst가 있게 되면 구토, 메스꺼움, 변비, 설사, 두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제가 마운자로를 타이트레이션 과정 없이 OMG짜리 맞았다가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그만큼 이 초기 과다 방출을 제어하는 게 중요하다. 쓱박이 없어야 된다. 이 쓱박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테슬라 뒷자리에 타보시면 됩니다. 테슬라 뒷자리에 타서 눈을 감으신 상태로 이 앞에 있는 운전자가 급가속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쓱박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테슬라가 전기차다 보니까 이 엔진 진동음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언제 가속하고 감속하는지 뒷사람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때 급가속하거나 급정거하는 테슬라에 타면 100% 멀미가 나요. 이게 쓱박입니다. 이게 쓱박. 두 번째, 이 쓱박과 다르게 딜레이드 버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지연된 방출이에요. 약물을 투여하고 너무 느린 농도 상승으로 발생하는 치료 지연 문제예요. 우리가 약을 복용하는 이유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뭐 질병을 치료하거나 살을 빼거나 이러기 위해서 먹는 건데 이 약물이 너무 느리게 농도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약이 안 듣는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 쓱박은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중단했다라고 하면 이 지연 방출 같은 경우에는 약이 안 듣는다라고 느껴서 치료를 중단하게 됩니다. 제가 쓱박과 반대되는 의미로 머여라고 붙였는데 쓱박이 급가속이라면 이 머여는 이 차가 안 나가는 겁니다. 밟는다고 밟았는데 차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밟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연 방출, 머여다. 그래서 좋은 약물은 뭐냐면 초기에 과다 방출이 없고 지연 방출 또한 없어야 됩니다. 이게 좋은 방출이에요. 쓱박도 없고 머여도 없는 약물. 이게 좋은 약물이다. 세 번째, 테라퓨틱 레인지, 치료 범위입니다. 요건 뭐냐면 약물의 효과가 존재하면서
부작용은 적은 최적의 약물 농도 범위를 이야기해요. 대체로 치료 범위가 넓을수록 안전한 약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약물 농도가 치료 범위보다 높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낮으면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번째, PLGA, 생분해성 고분자입니다. 자, 펩트론 설명하면서 땅콩 알사탕에 비유해서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을 설명을 했죠. 그때 API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어요. 이 약물. PLGA는 뭐냐면 API를 봉입하는 밀입구의 원료를 이야기합니다. 이 API는 실제 약물이잖아요. 뭐 세마글루타이드나 터제파타이드 같은 실제 약물을 API라고 하고 이거를 감싸는 밀입구가 있는데 그 밀입구의 원료가 되는 게 PLGA다. 땅콩을 싸고 있는 사탕의 원료입니다. 이 PLGA는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폴리락틴산이라고 하는 PLA 그리고 폴리글리콜산이라고 하는 PGA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골프 아닙니다. 이 PLA와 PGA가 결합된 게 PLGA다. 이 PLGA가 우리 몸의 주사제로 들어가서 약효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럼 PLGA는 안전해야겠죠. 이 PLGA가 얼마나 안전하냐면 이 PLGA를 구성하는 PLA 같은 경우에는 이 녹는 실 바이크릴의 원료입니다. 수의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은 다 아는데 이 바이크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수술을 해서 뭐 장이나 그런 거를 묶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묶은 실은 스스로 녹아야지 그 실을 풀기 위해서 다시 배를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는 실이 바이크릴이고 이 바이크릴의 원료가 PLA예요. 당연히 FDA 승인된 재료고 이 녹는 실의 원료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PLGA도 안전하다. 그래서 이 PLGA를 구성하는 원료 중에 PLA의 함량이 높으면 물에 상대적으로 덜 녹고 체내 분해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PLA와 PGA의 상대적인 비율을 조정해서 약물의 반감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게 밀입구를 활용해서 반감기를 조절하는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노램프. Innovated Long-Acting Microsphere Platform. 이거의 앞글자를 따서 이노램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G2G 바이오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밀입구 제조 방식이고요.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G2G 바이오는 밀입구를 어떻게 만드냐면 API와 PLGA를 유기용매에 녹여서 이 구멍으로 통과시켜서 물속으로 입수를 시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유기용매를 연속으로 제거해서 밀입구를 완성해요. 조금 이해가 안 가실 텐데 뒤에서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노램프의 장점이라고 하면 입자의 크기와 형태가 일정한 밀입구를 대량으로 제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높은 재현성을 가진 밀입구 대량 생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노램프다. 사실 이 펩트론이나 G2G 바이오, 인벤티지랩 같은 이런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를 분석할 때는 이 PK 프로파일을 아는 게 거의 전부예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약물 플랫폼의 PK 프로파일을 얼마나 잘 분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좋은 프로파일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PK 프로파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가로축은 약물을 투여하고 나서의 시간이고 세로축은 약물의 농도입니다. 이거를 나타낸 게 PK 프로파일이에요. 그래서 약물을 투여했을 때 시점이 이렇게 있고요. 약물이 최대 농도에 이른 순간의 농도를 Cmax라고 부릅니다. 이 Cmax에 이르기까지는 약물이 체내에서 흡수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고 이 Cmax를 기점으로 약물은 체내에서 방출이 됩니다. 이 Cmax의 농도가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의 시간을 약물의 반감기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PK 프로파일의 이 밑에 면적을 AU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최고의 PK 프로파일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쓱박이 없어야 됩니다. 처음 만약에 투여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갭 상승을 한다. 이건 쓱박이 있는 겁니다. 테슬라 뒷자리. 매우 힘들다. 약물을 중단할 수 있다. 두 번째, 약물 농도가 Cmax까지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와야지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Tmax가 적당히 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Tmax는 안 나왔는데 이 Cmax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해요. 세 번째, 쌍봉 낙타 쉐이프가 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낙타 사진 보여드리면서 낙타 등이 이렇게 생겨서 사람이 굉장히 행복하게 낙타에 타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이런 형태의 쉐이프를 보이면 안 좋습니다. 네 번째, 쓱박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머여도 없어야 됩니다.
쓱박이 나타나면 부작용 때문에 약물 복용을 중단할 수 있지만 약효가 유효 농도에 오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이렇게 걸리게 되면 약을 먹은 사람이 약효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약 복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여도 없어야 된다. 마지막 5번째, 약물이 작용하는 동안 치료 범위 내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빨간색 사각형이 치료 범위라고 보면 이 약물의 농도가 요 안에 있어야지 이 아래에 있거나 이 위로 올라가면 안 좋다라는 말이에요. 위로 올라가면 약물의 독성이 생길 수가 있고 이 치료 범위 밑으로 내려오면 약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물이 작용하고 있는 동안은 이 빨간색 윈도우 안에 머무는 게 좋습니다. 이 그래프처럼. 이런 5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 PK 프로파일이면 최고의 PK 프로파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PK 프로파일을 보게 되면 이 5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해지면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해당 PK 프로파일의 반감기가 얼마고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해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A사의 PK 프로파일이 B사보다 우월한 이유를 쓱박, 이니셜 버스트, 머여, 딜레이드 버스트, Cmax, Tmax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하라. 이것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써보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집중해서 보면 중학생 정도의 머리만 되면 이거 보실 수 있습니다. 괜히 막 영어 들어가고 막 이상한 거 써있고 이러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한 번만 집중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 있다.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왜 우리가 어린 왕자 보면 보아뱀이 잡아먹은 코끼리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모자인 거 같니 뭔 거 같니 할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PK 프로파일이었네? 요 그래프 해석하실 수 있겠어요? 쓱박은 없죠. 예, 여기서 투여했는데 굉장히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좋아. 근데 내려오다가 다시 하나의 꼭지점을 쳤네? 뭐라고 그랬죠? 쌍봉낙타. 더블 피크가 있어요. 이건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이 보아뱀 코끼리 이미지는 아주 완벽한 PK 프로파일을 갖고 있진 않다. 요렇게 요런 모양의 생긴 PK 프로파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요런 PK 프로파일은 어떻게 만드나요? 그게 그 회사의 실력이고 노하우고 과학입니다. 모든 회사가 이런 PK 프로파일을 만들고 싶어 한다. G2G 바이오는 그런 PK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PK 프로파일에 들어가기 앞서서 약효 지속성 주사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과연 시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필요하니까 이렇게 펩트론이나 G2G 바이오나 인벤티지랩 주가가 이렇게 높은 거겠죠. 경구제가 줄 수 없었던 미충족 수요를 해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요거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빅파마 중에 지금 시가총액 1위 어디죠? 일라이 릴리. 일라이 릴리의 CEO 데이비드 릭스가 얼마 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편의성은 R&D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다. 환자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치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혁신적인 약물 전달 기술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의 마운자로는 일주일에 한 번 주사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환자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원하는 맞는 주기가 다르다. 그래서 환자마다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어떤 사람은 2달에 한 번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컨퍼런스 콜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펩트론 주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 펩트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수 있거든요. 이런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회사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릴리의 CEO가 한 거다. 정리하면 약효 지속성 주사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라이 릴리, 노보노디스크 그런 회사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API를 화학적으로 변형하는 기술이 있고 이 API를 화학적으로 변형하지 않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API가 약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콩을 지금 형태가 아니라 이상하게 변형하는 기술이 있고 변형하지 않고 땅콩을 알사탕에다가 이렇게 싸버리는 기술이 있어요. 펩트론도 그렇고 G2G 바이오도 그렇고 인벤티지랩도 그렇고 전부 이 비화학적 변형 기술 PLGA를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개량된 신약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에버그리닝 전략이 활용될 수 있어요.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한 특허가 끝나더라도 이 세마글루타이드를 이 알사탕에다가 싸버리면 새로운 특허가 인정이 된다.
두 번째, 이 PLGA라는 기술이 굉장히 오래됐고 안정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 기술이기 때문에 빠른 임상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승인된 약물의 제형만 변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상에 이상이 생략이 됩니다. 1상과 3상만 하면 된다. 이 비슷한 얘기가 어디서 나왔죠? 알테오젠에서 나왔죠.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을 결합시킨 약물은 새로운 특허를 얻을 수 있고 임상도 이상이 생략돼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LGA 기술은 API를 화학적 변형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빠르게 상업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기술은 40년 이상 된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생체 내 방출 기전도 이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검증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챕터 2. G2G 바이오 기술 분석과 차별점. G2G 바이오의 대표이사님은 이희용 대표이사님입니다. 30년 경력을 갖고 있는 약효 지속성 주사제 분야의 전문가세요. 예, 장인입니다. 이슬기 대표님을 펩타이드 장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아빠 옆에서 펩타이드에 막 색칠하고 놀았던 게 이슬기 대표님이라고 했는데 이 이희용 대표이사님은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분야의 전문가고 장인이십니다. 이분의 특이한 경력이 펩트론의 연구소장이었고 펩트론의 사업 개발을 총괄했던 이력이 있어요. 펩트론에서 연구와 사업을 총괄했던 분인데 이 장기 지속형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빼꼼이겠어요. 그래서 G2G 바이오가 상장했을 때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초기 매수세가 몰렸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펩트론의 핵심 인력이 나와서 차린 회사다. 근데 왜 이렇게 싸냐 이거였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펩트론 시총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분이 나와서 차린 회사가 그렇게 싸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매수를 많이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전문적인 대표님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회사가 G2G 바이오입니다. 그럼 G2G 바이오는 뭐가 특별할까요? 펩트론이나 인벤티지 랩보다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를 회사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첫 번째, 마이크로스피어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회사의 장점을 이야기하는데 맨 앞에 놓는다라는 건 그만큼 회사가 밀고 있는 거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제2 GMP 공장을 확장해서 연간 약 700만 명의 투여량을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넘버원 제조기업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도 제가 계속 해드릴 건데 이 G2G 바이오의 강력한 경쟁력 중에 하나가 이 대량 생산 능력이에요. 두 번째, 이노램프 기술은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기술이다. 그래서 당사가 원하는 대로 이 PK 프로파일을 어느 정도 구현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 파트너십도 다양하게 맺고 있다. 이 베링거 인게라인과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맺었고요. 글로벌 A사, B사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거나 협의 중이고 글로벌 C사와 포괄적인 협력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노램프라는 G2G 바이오만의 미립구 제조 기술을 갖고 있고 그걸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 그 기술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글로벌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게 G2G 바이오의 강점입니다. 아까 제가 이노램프 제조 공정 설명드리면서 그림으로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이 그림입니다. 이 주황색 액체가 뭐냐면 유기용매, 기름이에요. 이 기름 안에 API와 PLGA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콩과 알사탕의 성분이 이 기름에 녹아서 함께 뒤섞여 있는 상태예요. 요게 이렇게 쭈루룩 흘러서 어떤 통에 들어갑니다. 이 통에는 굉장히 작은 구멍들이 퐁퐁퐁퐁 뚫려 있고 이 통을 통해서 이 조그만 미립구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그것이 물을 통과하면서 유기용매가 연속적으로 제거되는 공정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G2G 바이오의 이노램프 플랫폼의 기술이에요. 앞에 그림을 단계별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연속 용매 제거 부분입니다. PLGA와 API를 유기용매에 섞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PLGA는 굉장히 안전한 물질이고 결국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비만 치료제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싸고 있는 유기용매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없애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기용매는 독성이 있을 수도 있고 몸에 들어왔을 때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깨끗하게 없애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G2G 바이오는 그 유기용매를 깨끗하게 없앨 수 있는 연속 용매 제거 공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고 굉장히 좋은 기술로 이걸 빠르게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을 통과한 이 조그만 알사탕들의 겉에 있는 유기용매를 빠르게 제거를 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장표예요.
근데 이 연속 용매 제거가 이렇게 중요한데 펩트론은 어떤가라고 보면 펩트론은 유기용매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펩트론은 G2G 바이오랑 다르게 초음파 분무라는 방식을 통해서 미립구를 만들어내는데 애초에 펩트론은 유기용매를 쓰지 않고 아세트산을 사용해요. 근데 이 아세트산이 유기용매와 다르게 굉장히 안전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세트산을 사용한 거를 건조시켜서 미립구를 채취하는 게 펩트론이고 아예 유기용매 자체를 쓰지 않는다. 이것만 보면 펩트론이 조금 나아 보이죠. 애초에 유기용매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거 과정이니 특허니 이런 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펩트론은.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장표가 이 대량 생산 부분이에요. 약 700만 명분 9,200만 바이알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1년 동안. 근데 펩트론 할 때 제가 CGMP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일라일리와 펩트론 간의 기술 계약 기간 동안 펩트론이 스마트 대포 기술을 이용해서 미립구를 재현성 있게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도 검증하고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펩트론의 목표치가 1,000만 바이알, 뭐 늘어서 2,000만 바이알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G2G 바이오는 무려 9,200만 바이알을 생산해 내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2027년까지.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G2G 바이오의 생산 능력은 정말 압도적인 겁니다. 뭐 펩트론의 4배가 넘는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 이 이너램프 플랫폼의 미립구는 굉장히 재밌는 기술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이는 이 갈색이 알사탕이거든요. API가 PLGA라고 하는 미립구 안에 쌓여있는 알사탕입니다. 주사를 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 면역세포, 일종의 경찰이 이거를 도둑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밖에서 새로운 물질이 들어오니까 이거 뭐지? 너 도둑이야? 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미립구를 이만큼 투여하면 면역세포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일부 미립구를 제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사탕을 10개를 먹었는데 몸이 알사탕에 알러지가 있어서 알사탕 10개 중에 몇 개는 못 먹고 바깥으로 뱉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G2G 바이오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 이노램프 항염증 미립구 기술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생체 이용률을 극대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알사탕 안에다가 요 노랗게 생긴 걸 집어넣습니다. 알사탕 알러지 억제제예요. 항염증 물질. 요거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면역세포가 이 미립구에 대한 거부 반응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알사탕을 20개 먹으면 20개 거의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 알사탕을 먹으면 우리 몸은 그 알사탕을 외부에서 온 도둑으로 인식해서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는 없애버렸어요. 근데 G2G 바이오는 이 알사탕 안에 알사탕 알러지 억제제를 같이 넣어서 이 면역세포가 미립구의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알사탕을 넣은 만큼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게 했더니 기존 방식을 했을 때보다 생체 이용률, 그러니까 몸에서 알사탕을 받아들이고 땅콩이 나온 그걸 봤더니 2배 이상 생체 이용률이 높은 거를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이 장표의 내용은 뭐냐면 이 미립구를 생체 내에 투여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미립구의 투여량이 늘어날수록 부작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사탕을 무한대로 넣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사탕을 몸 안에 넣는 이유가 뭐죠? 알사탕 때문입니까? 아니죠. 알사탕 안에 든 땅콩 때문이잖아요. 알사탕에서 서서히 땅콩을 방출시키기 위해서 알사탕을 넣는 건데 알사탕을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많이 넣게 되면 부작용이 생긴다. 스웰링, 부을 수 있고 뭐 노듈, 이상한 게 올라올 수 있고 그다음에 유가종성 염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거기가 시뻘개질 수도 있어요. 알사탕의 복용량이 늘어날수록 비례해서 이런 부작용들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알사탕의 개수를 줄이는 대신에 그 안에 들어가는 땅콩의 함량을 늘려야 돼요. 원래는 100개의 알사탕 안에 땅콩을 10조각씩 넣었어요. 그럼 1000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100개가 아니라 10개만 넣는 거예요. 대신에 똑같은 땅콩 함량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의 알사탕 안에 100개의 땅콩을 넣는 겁니다. 그럼 똑같잖아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왜 힘드냐면 알사탕 안에 땅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면 이걸 녹여 먹을 때 땅콩이 처음에 너무 많이 나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쓱박, 이니셜 버스트가 생길 수 있다. 테슬라 뒷자리에 탄 부작용이 나서 약물을 중단할 수 있다. 그래서 알사탕 안에 땅콩을 많이 넣기 위해서는 이 이니셜 버스트를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기술을 이노램프는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노램프는 이 펩타이드 계열, 비만 치료제나 이런 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분자 화합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시 정리. 비만 치료제 주사는 SC 주사로 하죠. 피하 주사. 우리가 우리 배나 허벅지에 직접 찔러요. 그걸 SC 주사, 피하 주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주사에 너무 많은 밀입구의 투여가 어려워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은 밀입구 안에 더 많은 약물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알사탕 안에 더 많은 땅콩을 넣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다? 이니셜 버스트, 쓱박이 생길 수 있다. 그게 없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다. 그럼 G2G 바이오가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이거 밀입구 안에 많은 API를 넣는 게 기술인데 쓱박이 있으면 그걸 못해. 근데 우리는 쓱박이 없기 때문에 많은 땅콩을 집어넣을 수 있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G2G 바이오 IR 장표의 대부분은 왜 이노램프 플랫폼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 주황색 구멍을 통과한 이쁜 이 밀입구는 약물과 고분자와 유기용매로 구성되어 있고 요거를 연속적으로 없애주는 기술을 G2G 바이오는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걸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 근데 G2G 바이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타사는 왜 이런 거를 못하니? 딴 사람들은 이거를 제거하기도 힘들고 엄청 느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근데 우리는 이걸 연속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멤브레인을 쓸 수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타사들의 밀입구는 약물 함량이 왜 낮은가? 알사탕 안에 땅콩을 왜 많이 못 넣냐?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니셜 버스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어요. 이 사진은 왼쪽이 G2G 바이오 초기의 밀입구고 이 오른쪽이 최근의 밀입구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PLGA 밖에 뚫려 있는 구멍이 현저하게 지금이 줄어들었어요. 사탕 구멍의 크기가 감소했다고요. 사탕을 입에 넣어서 녹여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멍 같은 게 많이 뚫려 있을수록 침과 닿는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탕이 빨리 녹습니다. 근데 G2G 바이오는 이걸 해결한 거예요. 이 초기 방출 억제제로 다이소듐이라는 걸 쓰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2G 바이오의 밀입구는 이니셜 버스트가 적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첨가제 추가를 통해서 해결했다. 세 번째, 왜 고분자 밀입구는 생체 이용률이 낮은가요? 아까 얘기했죠. 알사탕이 들어가면 면역세포가 이거를 도둑놈으로 인식해서 몇 개를 잡아먹어 버린다고요. 근데 G2G 바이오는 안에다가 항염증제를 추가했어요. 알사탕 알러지 억제제를 추가해서 면역세포가 이거를 도둑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체 유용률을 높일 수가 있다. 계속 이노램프 이야기입니다. 대량 생산 공정 확립, 알사탕을 싸고 있는 유기용매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 이걸 만들 수 있지만 너네가 못하는 이유는 알사탕을 싸고 있는 유기용매를 없애야 되는데 이걸 없애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우리 G2G 바이오는 연속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어서 빠르게 이걸 제거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어. 두 번째, 우리는 동일한 크기의 알사탕에 더 많은 땅콩을 넣을 수 있어. 알사탕 너무 많이 넣으면 부작용 나잖아. 알사탕을 조금만 넣어야 되는데 그 말은 안에 땅콩을 많이 넣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니셜 버스트가 없거든. 근데 제가 연두색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 G2G 바이오의 프로파일이에요. 초기에 이니셜 버스트가 이렇게 있었던 거를 완만하게 바꿨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세하게 쌍봉이죠. 낙타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훌륭한 PK 프로파일의 조건 중에 쌍봉 낙타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철 구간이 없어야 되는데 G2G 바이오의 PK 프로파일은 더블 피크가 있다. 그래서 옆에 이 분이 다시 나타나서 쌍봉 낙타는 승차감이 0 하고 있는 거예요. 이 PK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뒤에서 펩트론이나 다른 회사들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했던 얘기입니다. 알사탕 내에 알사탕 알러지 억제제를 투여했다. 그래서 알러지 없이 더 많이 이 밀입구가 생체 내에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장표, 했던 얘기 또 나옵니다. 우리는 API 많이 넣었어. 왜? 이니셜 버스트가 없거든. 알사탕 알러지제도 넣어서 알사탕이 들어갔을 때 이걸 더 많이 활용하게 할 수 있어.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우린 이런 PK 프로파일을 만들어냈어 라는 거예요. 제가 시작하면서 G2G 바이오가 기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 플랫폼의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고 PK 프로파일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면 이 G2G 바이오 뿐만 아니라 인벤티지 랩이라든가
유사한 장기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나온 PK 데이터가 이래요. 1개월형, 3개월형. 1개월은 이렇게 어느 정도의 낙타 모형을 그리는데 3개월형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생깁니다. 이니셜 버스트도 있고요. 딜레이드 버스트도 있습니다. 쓱박도 있고 머야도 있어요. 이렇게 이중 피크가 존재하는 걸 보면 3개월 지속형 제형은 아직 G2G 바이오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알사탕에 땅콩을 배출하는 조절이 아직 그 기술이 완전하지 않고 불안정합니다. 대표님도 인정해요. 3개월 제형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PK 데이터가 나오면 안 됩니다. 다음 장표.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 많이 들어가 있어. 우리는 뭐 저분자 화합물도 넣을 수 있어. 생체 용률이 높아. 다 똑같은데 이 장표에서 조금 더 회사가 강조한 건 생산 캐파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산 캐파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서 2027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00만 바이알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회사의 목표예요. 근데 제가 이쯤에서 조금 드는 의문이 뭐냐면 제가 스믹 자료를 가져왔는데 G2G 바이오는 현재에 비해서 생산 능력을 거의 100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어요. 인벤티지 랩도 많이 늘려서 한 34배, 펩트론은 11배. 이렇게만 보면 이 G2G 바이오의 대량 생산 능력이 거의 압도적이잖아요. 근데 9,200만 바이알 생산은 지금 실현된 게 아니라 회사의 목표입니다. 곧 내년도 아니고 27년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진짜로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그거에 대해서 아직 100%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이게 타이슨 엔딩이 아닌가. 타이슨 엔딩 아시죠? 링 위에 올라가서 처맞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9,200만 바이알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 분들의 계획이에요. 아직 이게 실현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펩트론은 왜 못하냐 이거예요. 장기지속형 주사제 회사 중에 가장 기술이 오래됐고 시총도 가장 높고 무려 일라이 릴리와 강력하게 링크되어 있는 펩트론은 왜 이렇게 등신같이 11배밖에 증가를 못 시키냐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G2G 바이오의 9,200만 바이알이라는 목표가 약간 과장된 목표이거나 아니면 이렇게나 많이 생산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펩트론의 초음파 분무 생산 방식이 이 G2G 바이오의 생산 방식에 비해서 더 복잡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간편하고 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펩트론의 강력한 장점 중에 하나예요. 혹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테슬라 차를 하루에 1,000만 대 생산하면 되지. 그거를 최대한으로 늘려서 1억 대, 2억 대, 3억 대 생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차가 그만큼 팔리지가 않는데. 약물의 생산 캐파를 늘릴 수 있다는 건 물론 좋은 얘기지만 과연 그게 그만큼 필요한 걸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G2G 바이오를 깔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하잖아요. G2G 바이오는 이렇게 하는 걸 펩트론은 왜 못하는 거야? 뭐 돈이 없어 뭐가 없어. 혹시 G2G 바이오에 대해서 잘 아는 분 계시면 왜 펩트론은 요거밖에 못하는데 G2G는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통을 통해서 나오는 이 구멍 이게 진짜 위대한 기술이라서 그런가? 챕터 3. 회사의 파이프라인과 장기 비전입니다. 여기 보이는 장표가 G2G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비만 당뇨 GB7001 그리고 GB7003. 이 7001은 세마글루타이드를 1개월 제형으로 만들고 있는 거고 7003은 3개월 제형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파트너사가 글로벌 A사라고 나와 있는데 유력하게 노보노디스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마글루타이드를 활용해서 하고 있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대표이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글로벌 A사는 노보가 거의 확실해 보여요. 두 번째 GB70XX 해서 파트너사 물질을 가지고 그게 뭔지 몰라요. 이걸 가지고 공동 연구를 하고 있거나 계약을 합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베링거 인겔하임은 밝혀진 회사고요. 글로벌 B사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A사, 베링거 인겔하임, 글로벌 B사 이렇게 파트너사를 맺고 임상 단계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이 G2G 바이오를 다루면서 모멘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파트너사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다. 내년에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걸리지 않겠냐. 물론 이렇게 딱 쌈마이처럼 얘기한 건 아니고 굉장히 우아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래에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이제 치매, GB
5001A라고 하는 건데, 이 도네페질이라고 하는 치매 경구제 치료제를 1개월 제형으로 만들고 있는 게 임상이 꽤 진행이 됐어요. 이제 그 외로 CDO, CDMO, 이 CDMO가 뭐죠? 약품 위탁 생산,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글로벌 C사, 어딘지 모르겠지만 C사와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G2G 바이오의 핵심 파이프라인입니다. 엄민용 애널리스트 말대로 이 A사, B사, 베링거 인겔하임 중에 내년에 하나 계약이 나올지 흥미진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G2G 바이오의 비전입니다. G2G 바이오는 이 앞에 말한 핵심 파이프라인 기반으로 해서 기술 이전을 하겠다. 비만, 당뇨, 치매, 통증 치료제 이런 거를 직접 기술을 개발해서 글로벌 빅파마에게 기술 이전을 하겠다라는 게 한 축이 있고, 그리고 이 이노램프라고 하는 훌륭한 그리고 엄청난 대량 생산을 갖고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니들이 원하는 걸 대신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이 두 사업 파트 간에 시너지를 내는 걸로 G2G 바이오는 성장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기술 이전부터 CDO, CDMO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넘버원 약효 지속성 주사제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이게 G2G 바이오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래가는 주사제 하나로 뽕을 뽑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직접 개발하거나 니들이 원하는 거 만들어줄게. 뭘로? 이노램프로. 챕터 4.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미래 수요 예측. 사실 G2G 바이오 쉬바알은 여기서부터 조금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는 지극히 쉬바의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라던가 그런 건 없어요.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이 될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제가 수의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큐리옥스 이야기하면서 약 자동 분배기 얘기도 제가 잠깐 했었는데, 동물병원에서도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있습니다. 이 컨베니아라는 주사제예요. 이게 뭐냐면 14일 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동물용 SC 항생제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거나 어떤 감염이 있을 때 이 주사를 한 방 맞으면 14일 동안 효과가 가요. 화이자의 동물약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조에티스의 블록버스터 약물이 이 컨베니아라는 주사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동물병원에서 쓰고 있는 약입니다. 동물은 어떻죠? 약 먹이기가 힘들죠. 약을 먹이려면 진짜 전쟁이에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난리 납니다. 이렇게 약을 먹이기가 어려운데 주사로 한 대 맞으면 14일 동안 간다? 얼마나 편합니까? 게다가 부작용도 굉장히 적어요. 아주 드물게 구토설사가 나타나지만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이 약은 비용 면에서도 먹는 약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합니다. 안전하고 엄청나게 편한데 비용도 동등해요. 그럼 모든 보호자가 컨베니아를 선호하겠네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보호자들은 이 컨베니아 주사 놓는 걸 거부하기도 해요. 왜 거부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에 오래 남아있으면 안 좋지 않겠어요? 불편해도 그냥 제가 매일 먹일게요. 이런 말씀을 하는 보호자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수의사는 뭐라고 그러냐? 부작용은 크게 없는 약인데, 그럼 먹는 약으로 지어서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보호자가 이걸 원하니까. 오래 남아있으면 안 좋지 않겠어요? 부작용 없다니까. 그리고 PK 데이터도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보호자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비록 내 몸은 아니지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우리 반려동물의 몸속에 14일 동안 약효가 지속되는 약이 남아있다라는 게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호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먹일게요. 먹는 약으로 주세요, 선생님. 저는 이런 관점에서 장기 지속형 비만 주사제가 미래에 얼마나 선택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거나 어떤 다른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공부하고 의견을 바꿔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맞으면 3달간은 주사제가 들어왔어요. 이거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쩐다. 근데요 쌤,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약효 제거 가능한 거죠? 가능할까요? 가능할 리가 없죠.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관한 시장의 기대와 우려입니다. 이건 무조건 잘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논리는 이래요. 주사를 자주 맞는 건 누구나 싫어한다. 맞나요? 맞죠. 저도 싫어요. 그래서 마운저로 지금 안 맞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 자주 가는 건 너무 번거롭다. 맞죠. 세 번째, 출장이나 여행 중이라면 주사제 보관이 어렵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마운자로 같은 주사제 있잖아요.
그거는 냉장 보관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가 출장이나 여행을 갈 때 이 마운자로를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제 보관이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더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되면서 효능도 올라가고 부작용도 줄어든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그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 경구제 때문에. 이 얘기를 밑에서 다시 해볼게요. 장기 지속형 비만 주사제 그거 엄청 대단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을 거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은 첫 번째, 오래가는 약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다. 내 몸이 아니라 반려동물 몸에 놓는 그 약조차 그렇게 먹이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주사제 대신 경구제를 먹인다는 사람들이 있다. 왜? 오래가는 약이면 뭔가 안 좋지 않겠냐라는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도네페질 같은 치매 치료제와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도네페질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뭐죠? 치매 치료제, 먹는 약을 한 달 제형의 주사제로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도네페질 한 달 제형에 관한 조사 같은 걸 해보니까 주사제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하게 높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장기 주사제도 잘 될 거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비만 치료와 치매 치료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 치매 치료제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약이잖아요. 근데 비만 치료제는 무조건 안 먹어도 돼요. 식단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너무 부작용이 심하면 안 먹는다고요. 도네페질 같은 약물에 접근하는 것과 비만 치료제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를 수 있다. 훨씬 더 부작용에 대한 허들이 높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100% 안전해야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근거가 중요한데 유지요법 시장은 스페셜 경구제와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경구제 앞에 스페셜을 붙였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경구제가 있어요. 오포글리프론이나 리벨서스 같은 약, 주사제보다 좀 못한 약.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비만 경구제였습니다. 주사보다는 못해. 약효가 떨어져. 근데 얼마 전에 뭐가 나왔죠? 맷고가 나왔습니다. 맷지지오가 나왔어요. 과장에 조금 섞였지만 퍼제파타이드 못지않은 약효를 보여줄 수 있는 경구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결과를 알렸어요. 유지요법은 뭐냐면 비만 치료제를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해가며 맞는 건데 이 유지요법 시장에서 사람들이 경구제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한 달이나 세 달짜리 주사를 선택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뭘 선택할까요? 여러분은 3달짜리 주사제를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요법으로 맞고 싶으세요? 아니면 일주일간은 먹는 약을 반복해서 먹고 싶으세요? 사람마다 충분히 의견이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 지속형 비만 주사제가 미래에 얼마나 잘 될 거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지금 생각처럼 잘 되려면 부작용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 전혀 없는 수준까지 가줘야 돼요. 3달짜리 주사를 맞으려면 중간에 약효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PK 프로파일이 완벽해야 됩니다. 또 뭘 체크해야 되냐? 경구제보다 효능이 월등해야 됩니다. 먹는 약하고 주사제가 효능이 만약에 똑같아요. 누가 주사를 맞겠습니까? 10명이면 9명은 아마도 경구제를 먹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선택을 받으려면 경구제보다 효능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월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맥고의 이 효능 데이터를 보면 이게 과연 쉬울까? 이거보다 압도적인 효능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어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남은 문제가 있어요. 이 비만 치료제는 항암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비만 치료제는 제가 맞아보니까 마운자로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부작용이 없는 마운자로가 만약에 먹을 수 있는 약이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 정도로 만족을 한다고요. 그거보다 살이 더 잘 빠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아밀린 유사체 같은 게 나와서 지금의 비만 치료제의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약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살을 빼는 정도만 보면 마운자로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이 맥고 같은 경구제의 약효가 계속 높아져서 마운자로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면 과연 주사제가 그거를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또 체크해야 되는 게 의사의 선택입니다. 결국 이 약을 처방하는 거는 의사잖아요. 지금이야 마운자로 위고비밖에 없기 때문에 일주일 제형 주사제를 그냥 추천하면 되지만 미래에 가서 주사제, 경구제, 일주일 제형, 한 달 제형, 3달 제형 이런 게 나오면 의사가 어떤 처방의 옵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의사는 어떤 선택을 할 거고 환자에게 어떤 걸 추천할 거냐. 그거는 가봐야 알아요. 뭐 그때 상황, 그 부작용의 빈도, 그리고 환자들이 얼마나 컴플레인을 하는지, 혹은 환자들이 어떤 걸 더 선호하는지, 이런 걸 보고 의사가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지속형 비만주사제로 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장표는 뭐냐면 서울대 투자동아리 G2G바이오 리포트 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비만 치료용 경구제는 모두 1일 1회 복용해야 한다. 따라서 경구제를 체중 감량의 측면에서 보면 주 1회 주사제인 터제파타이드 대비 복용 편의성의 한계를 상쇄할 만큼의 체중 감소율과 내약성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했어요. 1일 1회 경구제 아니에요. 맥고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경구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앞으로 한 달짜리, 세 달짜리 경구제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경구용 제품의 효능 개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 내용이 미래에는 들어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하나, 나아가 1개월 제형의 등장 시 체중 감량 의지가 높은 환자들의 선호도를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럴까? 이미 경구제가 충분히 훌륭한데 1개월 제형이 등장하면 살을 많이 빼고 싶은 사람들이 무조건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맞을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저 같은 사람이 살을 빼는데 40자루 정도 뺄 수 있는 경구제면 됐지. 여기서 더 뺄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뭐 1000억, 1조 부자가 된다고 해도 집이 무슨 10,000평일 필요는 없잖아요. 2명이 사는 집이 100평을 넘어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 아무리 부자라도. 그래서 경구제 기술의 진화가 관점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라고 보고 정말 맥고처럼 혁신적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나오면 프로젝션 자체를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챕터, G2G 바이오에 투자해도 될까? 제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역시 쟤는 D&D 빠돌이구나. 주주로서의 편향성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 경구용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과소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필요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약물은 PK를 남긴다. 결국 이 장기지속형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평가할 때는 PK 프로파일 해석이 처음이자 끝이에요. PK 프로파일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실제로 이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PK 프로파일을 해석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이 기술을 갖고 있는 4개 회사의 PK 프로파일을 갖고 와봤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편에서 얘기했지만 펩트론의 PK 프로파일은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이게 한 달짜리 세마글루타이드 PK 프로파일인데 쓱박 없죠. 초기 과다 방출 없습니다. 그리고 농도가 서서히 잘 올라가죠. 막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막 요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거 없이 Cmax까지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그것도 Cmax에 이르는 순간의 날짜가 거의 15일, 30일에 딱 중간 정도의 Cmax에 다다라요. 그 다음에 서서히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옵니다. 약물의 반감기도 상당히 적절하게 이렇게 내려와요. 이게 펩트론의 PK 프로파일이에요. 그럼 G2G 바이오의 PK 프로파일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G2G 바이오의 세마글루타이드 한 달짜리 PK 프로파일입니다. G2G 바이오 역시 눈에 띄는 쓱박은 없지만 약간의 올랐다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펩트론의 PK 프로파일에 비하면 약간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Cmax에 이르는 구간도 펩트론은 15일, 16일 이 정도의 Cmax에 다다랐는데 이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21일에 Cmax에 다다릅니다. 한 달짜리 제형인데 펩트론에 비해서 조금 늦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머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펩트론에 비하면 Cmax에 다다라는 순간이 조금 우측으로 이동돼 있다. 이게 G2G 바이오의 PK 프로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센디스 파마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장기지속형 플랫폼 트랜스콘이라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노보노디스크가 라이센스 인을 한 회사예요. 기술을 사갔습니다. 근데 얘네의 PK 프로파일을 보면 가관이에요. 일단 쓱박이 있죠. 갭상으로 출발하죠. 0인데 농도가 0이 아니라 이 위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Cmax에 다다르는 이 기울기가 너무 가팔라요. 쓱박도 있고 이 기울기도 너무 가파릅니다. 이니셜 버스트가 심해요.
좋은 PK 프로파일은 뭐다? 서서히 올라가서 서서히 내려온다. 예, 낙타의 안정적인 등 모양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앞으로 쏠렸어요. 앞서서 말했던 펩트론이나 G2G 바이오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은 PK 프로파일을 어센디스 파마는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벤티지 랩 PK 프로파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벤티지 랩 이 PK 프로파일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 생각보다 PK 프로파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인벤티지 랩의 이 PK 프로파일은 세마글루타이드는 아니고 터제파타이드로 한 겁니다. 일라이릴리의 이중작용제 터제파타이드를 활용해서 일주일 제형과 한 달 제형짜리를 비교한 거예요. 근데 PK 프로파일이 거의 펩트론의 것과 유사합니다. 이니셜 버스트 없죠. 쓱박 없죠. 뒤에 가서 머여도 없죠. 요철 구간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서서히 올라가서 Cmax에 이르러는 순간이 14일이에요. 거의 펩트론과 대동소이한 PK 프로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인벤티지 랩의 PK 프로파일도 상당히 훌륭하다. 어떻게 보면 G2G 바이오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약물이 터제파타이드고 이건 세마글루타이드이기 때문에 다른 건 있지만, 그래서 이 네 회사의 PK 프로파일을 비교해서 제가 또 뇌피셜로 한번 끄적여 봤습니다.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사업의 본질이 뭡니까? 안정된 PK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부작용을 줄이고 효능은 높인 주사제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 쳐놓은 것 중에 여기까지는 PK 프로파일 하나로 끝나요. 안정된 PK 프로파일이 있으면 부작용은 당연히 적고요. 효능은 높아집니다. PK 프로파일이 좋고 그 다음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검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G2G는 뭐죠? 대량 생산을 엄청나게 할 수 있다라고 계획이지만 27년에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 그거를 신뢰하고 넘어가 보면 G2G가 가장 완벽한 PK 프로파일을 갖고 있나요? 아니죠. 펩트론에 비해서도 인벤티지 랩에 비해서도 PK 프로파일이 G2G 바이오는 좋지 못합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 G2G 바이오의 PK 프로파일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G2G 바이오가 이노램프의 첫 번째 특허를 제출했을 때 나온 그 PK 프로파일이 있거든요. 그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거의 어센디스 파마보다 더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서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니까 거의 펩트론에 유사하게 이렇게 PK 프로파일을 만들고 있는 거고, 이 말은 G2G 바이오에게 조금 더 시간이 주어지고 계속 이분들이 연구를 하면 더 나은 PK 프로파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PK 프로파일이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 G2G 바이오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 중에 하나, 대량 생산 능력. 이게 가까운 미래에 가장 강력한 경쟁력으로 작용할까요? 저는 아마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27년의 계획일 뿐이지 이게 반드시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펩트론만 해도 제2공장 하나 만드는데 그 행정명령 하나 받는 게 이렇게 어렵잖아요. 무려 9천만 바이알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을 만든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강력한 경쟁력으로 작용하진 않을 거다. 그런데 왜 G2G에 투자해야 되냐? 야, 네 말을 들어보면 PK 프로파일도 되게 좋은 건 아니고 많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엄청난 경쟁력은 아니네. 근데 왜 G2G에 투자해야 돼?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게 결국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는 항상 최고의 기업에 투자할 때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 치면 국장은 무조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만 투자해야 돼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죠. 한미반도체에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번 사람도 있고 항상 1등 기업, 지금 캐파가 가장 많은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거는 결국 최고의 수익을 안겨줄 기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G2G 바이오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나 환경이 조성돼 있으면 G2G 바이오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이 장표에서 한번 달아봤어요. G2G 바이오, 펩트론, 인벤티지 랩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시총을 비교를 해보면 G2G 바이오가 엄청 많이 올라서 1.5조예요. 근데 펩트론은 무려 7.2조입니다. 인벤티지 랩은
그거보다 훨씬 싼 7,800억이에요. 시총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먹을 수 있는 상방이 줄어든다라는 거고, 반대로 시총이 낮다라는 건 터지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상방이 그만큼 넓다라는 겁니다. 이 전달 플랫폼은 아까 설명드렸죠. 이노램프, 통의 구멍을 통해서 대량의 미립구를 생성하고 유기용매를 연속으로 제거할 수 있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회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PLGA와 API를 혼합하는데 유기용매가 아니라 아세트산을 사용한다. 그래서 유기용매를 제거할 필요 자체가 없다. 초음파 분무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제조가 가능. 인벤티지랩은 마이크로 플루이딕이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미세관에 용액을 흘려서 미립구를 제조하는 형태예요. 조금 독특한데 이 기술 자체는 굉장히 훌륭해 보입니다. 새 회사의 PK 프로파일입니다. 제일 좋은 회사는 어디죠? 펩트론. 그리고 그에 준할 정도로 인벤티지랩의 PK 프로파일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G2G 바이오의 PK 프로파일은 조금 못했어요. 아직은 개선할 여지가 있다. 각 회사의 강점입니다. G2G 바이오, 펩트론에 비해서 시총이 낮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미립구를 만드는데 펩타이드뿐만 아니라 저분자 화합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펩트론의 강점이라고 하면 나머지 회사가 약간의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펩트론의 플랫폼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기술입니다. 게다가 펩트론은 제품도 생산해냈잖아요. 뭐를? 루프원. 타케다의 제품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물학적 동등성을 만들어서 시판을 할 수 있는 게 펩트론의 기술이에요. 이 정도면 증명이 됐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미립구를 제조하는 초음파 분무 방식이 가장 간단하고 저비용의 생산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유기용매를 제거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끝으로 가장 강력한 전 세계 넘버원 빅파마 일라이 릴리와 강력한 링크가 있는 회사가 펩트론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이거보다 강력한 재료는 없다. 인벤티지랩의 장점, 펩트론의 버금가는 1개월 PK 프로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인벤티지랩 투자자분 계시면 인벤티지랩의 PK 프로파일이 왜 이렇게 좋은지 한번 밑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인벤티지랩에 대해서는 그만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PK 프로파일만 본 건데 그것만 보면 거의 펩트론과 또이또이 할 만큼의 PK 프로파일 그래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벤티지랩의 가장 큰 장점, 세 회사 중에 시총이 가장 저렴합니다. G2G 바이오에 비해서도 반밖에 안 해요. 그 말은 뭐다? 올라갈 룸이 충분히 많이 있다. 나머지 세 회사의 약점입니다. G2G 바이오, PK 프로파일이 두 회사에 비해서 안 좋습니다. 이거를 조금 개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G2G 바이오가 상장할 시점의 시총이었으면 엄청 매력적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총은 대단히 싸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시총이에요. 1대2 무상증자의 바붐까지 오면서 이 G2G 바이오의 주가도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싼 매력적인 시총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약점입니다. 펩트론의 약점은 뭐니 해도 시총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약점은 릴리의 본계약에 모든 게 걸려있는 회사가 펩트론이에요. 펩트론의 주가는 일라이 릴리와 계약이 언제 나오느냐, 그게 얼마냐에 따라 동기화될 수밖에 없고 그 외에 모멘텀이 조금 부족해요. D&D 파마텍처럼 뭐 메쉬가 안 되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있고 그게 안 되면 뭐 볼테드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크고 강한 한 방에 있는 대신에 그 외에는 모멘텀이 별로 없다. 이게 펩트론의 약점입니다. 인벤티지랩의 약점은 이건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인벤티지랩 주주분이 계시면 기분 나쁘지 않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 회사를 깊게 공부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엄프를 너무 과도하게 해요. 이게 뭐 회사가 의도한 바인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김주희 대표님께 얘기를 드릴 수 있으면 이 말은 꼭 건의하고 싶어요. 인벤티지랩은 이렇게 PK 프로파일이 훌륭한데 저는 거들떠도 안 봤어요. 왜? 엄프를 너무 과도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스캠 회사 같아요. 이거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와서 인벤티지랩 주식에 올라탈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과도한 원풀 하나 때문에 거들떠도 안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인벤티지랩의 전략이라면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벤티지랩은 이렇게 훌륭한 PK 프로파일이 있으면 저는 여기에 집중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언풀과 연결돼서 나오는 게 문어발식으로 사업 확장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뭐 경구제라든가 아니면 뭐 알테오젠을 뛰어넘는 SC 주사제라든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시총 1조도 안 하는 회사가 D&D 퍼마텍보다 경구제도 잘하고 알테오젠만큼 SC도 잘하고 PK 프로파일도 펩트론만큼 좋으면 이게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본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 인벤티지랩이 갖고 있는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 이 전달 플랫폼이 상당히 독특하고 훌륭한 기술인데 제조 기술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이 재현성이라든가 대량 생산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제조 기술이 앞에 두 회사에 비해서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생긴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G2G 바이오의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D&D 퍼마텍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이 더 커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안 그러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덜 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점은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G2G 바이오를 소개를 했고 어느 정도 투자할 만한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빅파마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 수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스페셜 경구제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특히 1개월 제형의 수요는 확실해 보입니다. 뭐 3개월, 6개월, 1년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달짜리 주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파마들이 1개월 제형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G2G 바이오를 보니까 이 대표님이 상당히 훌륭해 보여요. 이 장기 지속형의 장인일 뿐만 아니라 주주 친화적인 태도를 탑재하신 분 같습니다. 뭘 보고 그렇게 느꼈냐? 이 뜬금포 무상증자. 이 G2G 바이오가 지금 무상증자를 할 필요가 있었나? 이 무상증자는 어쨌거나 회사 입장에서는 약간의 부담이 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상증자를 했다. 주주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다. 뭐 말도 안 되게 중간에 유상증자하고 이럴 사람처럼은 안 보인다. 세 번째, PK 프로파일이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다. 비록 지금은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보다 PK 프로파일이 안 좋아 보이지만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어요. 이 말은 어느 순간이 되면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과 유사한 한 달짜리 PK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G2G 바이오가 갖고 있는 하나의 약점이 사라지는 거죠. PK 프로파일이 더 좋아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 네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광기의 노보노디스크와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G2G 바이오가 링크되어 있는 회사 3개, A사가 노보노디스크가 확실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어떻습니까? 미쳤습니다, 애들이. 이미 화이자에 넘어간 메세라 붙잡고 넘어지고 소송 걸면서 뭐 돈으로 질러라 막 이런 인터뷰하는 게 지금 노보노디스크예요. 뭐 이사회 다 갈리고 난리 났습니다. 니네 어쩔 거야? 니네 일라이릴리 영원히 따까리로 살래? 이런 얘기들 자꾸 들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보노디스크가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어떤 회사랑 링크가 돼 있냐? 어센디스 파마랑 링크가 돼 있잖아요. 라이센스인 기술을 사왔어요. 근데 PK 데이터는 아까 비교해 봤죠? 어센디스 파마보다는 G2G 바이오의 PK 프로파일이 훨씬 낫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노보가 G2G 바이오를 패닉 바잉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얘네가 지금 미쳤거든요. 얘네 지금 지르고 다니는 거 보면 무서워요. 이런 상태에서 G2G 바이오 딱 걸렸다? 야, 너 잘 걸렸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랑 잘해보자. 이럴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G2G 바이오는 메세라가 노보에 안 팔린 게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만약에 메세라가 노보에 팔렸잖아요. 그래서 노보가 메세라로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으면 이 G2G 바이오 주가가 지금처럼 오르는 게 아니라 확 떨어졌을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 화이자로 갔죠. 노보의 끈이 살아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다섯 번째, 압도적인 대량 생산 능력이 증명될 경우에 해자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서는 대량 생산 능력이 100% 증명이 된 게 아니고 펩트론은 왜 안 할까라는 의문이 있다라고 했지만 어쨌거나 성능이 비슷하면 수량이 깡패예요. 예,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건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 능력은 높을수록 좋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자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펩트론보다 훨씬 싸다. 이 대표님이 뭐 했던 사람입니까? 펩트론의 연구와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와서 3달 전에 상장한 회사가 G2G 바이오입니다. 그럼 투자자들의 생각은 펩트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 G2G 바이오도 펩트론처럼 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핵심 인력이 나와서 차렸으니까. 근데 펩트론보다 시총이 훨씬 싸다. 그 말은 더 큰 업사이드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6가지 이유가 G2G 바이오에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이 6가지 이유를 되돌아보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G2G 바이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펩트론을 제외하면 3개월 주가가 인벤티지랩 G2G 바이오는 우상향 중입니다. ABL 바이오 에로가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엄청난 에로가 나왔습니다. 3자 배정을 일라이 릴리한테 하는 그런 엄청난 에로가 나온 이후에 빅파마 에로가 가능한 플랫폼 회사로 투심이 쏠리는 중이에요. 그 얘기는 뭐다? G2G 바이오, 인벤티지랩, 펩트론 다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ABL 바이오가 물꼬를 터줬기 때문에. 펩트론 릴리 본계약이 체결되거나 계약 기대감으로 상승할 경우에 인벤티지랩 G2G 바이오의 반사이익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펩트론이 일라일리 계약이 빵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펩트론 상 따는 분도 계시겠지만 인벤티지랩이나 G2G 바이오에 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얘가 나갔으면 얘네도 하지 않겠어? 라는 심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가벼운 게 더 올리지 않겠어? 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타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반사이익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펩트론 릴리의 본계약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안 나온다라는 게 릴리에서 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했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계약 소식이 안 들리는 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대환장 파티가 벌어질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강력한 리스크는 맞지만 동시에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야, 펩트론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펩트론은 안 됐지만 G2G 인벤티지랩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는 G2G 바이오가 왕자로 가는 건가? 그런 투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봐야 합니다. 나머지 2기업도 이걸 따라서 떡락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고 펩트론 주가도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또 몰라요. 펩트론 PK 프로파일 자체가 너무 좋고 펩트론의 기술은 실체가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그거는 가봐야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가까지 보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 회사에 투자해도 될까라는 것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바알은 하고 나서 살짝 걱정이 되는데 말했듯이 제가 D&D 파마텍의 투자자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의 크기를 좋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업사이드를 낮게 볼 수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아니고요. 다른 생각이 있으셔도 존중합니다. 제 생각이 100%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1개월형 장기 지속형 주사제 시장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빅파마의 에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바알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에피소드 14 마치도록 하겠습니다.